세상에, 할머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어떻게 하셨어요? 저 절대 안 나가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손주 녀석, 키도 훤칠하고 잘생긴 데다 복근이 8개나 있다더라. 그럼 한번 만나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네요. 30분 후 약속 장소에서 상대를 확인한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아니, 왜 우리 회사 대표님이 여기에? 저는 경악하며 2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저 닮은 사람이겠거니 스스로를 위로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첫사랑이셨던 박 회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게 한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내 손주일세. 박진혁이라고 하네. 맙서사, 정말 우리 대표님이었습니다. 맞선을 보러 나왔다가 제 직장 상사를 만나다니 이런 지독한 불운이 또 있을까요? 설상가상으로 우리 대표님은 냉정하고 뒤끝 있기로 유명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비서에게 이 맞선이 너무 싫어서 집안을 뒤집어 놓으셨다는 말까지 들었죠. 해고당할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는 다급하게 박 회장님께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회장님,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말에 대표님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누구? 저는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박 회장님은 향해 거짓말을 둘러댔습니다. 아, 윗집에 사는 남동생이요. 오랫동안 몰래 좋아했는데 올해는 꼭 고백해서 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박 회장님은 아쉬운 듯 한숨을 쉬셨습니다. 허허, 그렇다면야 어쩔 수 없지? 이 일은 없던 걸로. 막자리에서 일어나려던 회장님은 대표님이 붙잡았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죠. 할아버지, 어디 편찮으세요? 박 회장님은 3초간 멍하니 있다가 대표님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가슴을 부여잡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소원을 이루지 못하니 화병이 나서 심장이 다 아프구나. 대표님은 즉시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건강은 챙기셔야죠. 할아버지 소원, 제가 꼭 이뤄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렇게 인자해 보이는 분이 이런 치사한 수법을 쓰시다니. 대표님은 마지못해 동의했지만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를 집까지 데려다주는 내내 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을 것 같았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살 길을 모색했습니다. 대표님, 저 할아버님 건강이 좋아지시면 제가 다시 찾아뵙고 정식으로 거절할게요. 걱정 마세요. 우리 사이는 절대 이루어질 일 없으니까요.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박진혁은 그늘진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다 왔다. 저는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고 1초도 더 머물고 싶지 않다는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가 내리자마자 대표님은 엑셀을 밟아 사라졌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조차 분노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완전히 망했다. 대표님과 제대로 원수가 졌구나. 그의 눈에 띄어 화를 돋우지 않기 위해 저는 팀장님께 부탁해 이번 주 업무를 재조정했습니다. 대표님 사무실과 정기적으로 가는 회의마저 동료에게 떠넘겼죠. 그렇게 일주일을 피하면 대표님의 분노도 가라앉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회사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허 비서님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강시연 씨, 드디어 만났네요. 대표님이 찾으세요. 설마 해고 통보를 하시려는 걸까? 저는 벌벌 떨며 19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박진혁은 저를 올려다보더니 피우던 담배를 끄고 맞은편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만약 부당한 이유로 저를 해고한다면 노동부에 소송이라도 걸어서 한 푼이라도 받아낼 심산이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적인 일로 당신을 해고할 생각은 없으니 일부러 나 피할 필요 없어. 이 남자, 사람 마음을 읽는 요물인가? 어떻게 내 생각을 정확히 알았지?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아니에요.
최근에 외근이 좀 많아서요.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PJT그룹은 대기업이라 복지도 정말 좋았거든요. 잘리지 않는 이상 제 발로 나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해고할 게 아니라면 저를 왜 부른 걸까요? 제가 막 질문하려던 참에 박진혁은 제 앞으로 계약서 한 부를 밀었습니다. 표지에 적힌 4글자가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혼인계약서.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들어 대표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셔. 조만간 큰 수술도 받으셔야 하고. 더 이상 충격을 받으시게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대표님,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사냥꾼이 먹잇감을 보는 듯한 눈빛을 하시는 거죠?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박진혁은 저를 빤히 쳐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하자. 결혼이라니. 제 입가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건 좀 너무 갑작스러운. 박진혁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짜 결혼이야. 그는 제게 계약서를 보라는 듯 눈짓했습니다. 내용은 아주 명확했죠. 이 결혼은 2년만 유지하면 되고 실제 부부 사이에 어떤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진혁은 소파에 등을 기대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비밀 결혼이라 내 앞으로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 거야. 그 대가로 2년 뒤에 강남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 한 채와 현금 50억을 주지.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습니다. 50억이라니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벌기 힘든 돈이었죠. 너무 속물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저는 흥분으로 떨리는 손을 주머니에 찔러 넣고 아무렇지 않은 척, 고고한 척 말했습니다. 대표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좋아. 박진혁은 계약서 2부에 서명하고 한 부를 제게 밀었습니다. 3일 주지. 엘리베이터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계약서를 끌어안고 춤이라도 출 뻔했습니다. 사무실에 돌아가자마자 서명할 작정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팀장님이 바람처럼 나타나 제게 서류 뭉치를 안겨주었습니다. 강대리, 퇴근 전까지 이 기획안 마무리해줘. 거래처에서 급하게 필요하대. 영혼 없는 직장인, 기억력 나쁜 직장인, 그저 쉬고만 싶은 직장인인 저는 그만 가짜 결혼계약서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말았습니다. 3일 후, 평소에는 2층에 잘 나타나지도 않던 대표님이 어쩐 일인지 자꾸만 제 주변을 어슬렁거렸습니다. 동료들은 최근 대표님이 불시 검문을 좋아해서 딴짓도 못하겠다며 투덜거렸죠. 5일 후, 그는 이례적으로 저희 부서 전체를 회의에 소집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대표님은 아직 서명되지 않은 계약건들을 빨리 처리하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몇 번이나 쳐다보기까지 했죠. 저는 화들짝 놀라 컴퓨터에 쌓인 미결제 계약서들을 확인하는 척 모니터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젠장, 결혼 계약서를 잊어버렸잖아. 7일 후, 퇴근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시연 씨. 수화기 너머로 박진혁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가 체념한 듯한 목소리였죠. 결혼계약서 서명했나? 저는 깜짝 놀라 가방을 뒤지며 더듬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월요일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내가 가지러. 그는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헛기침을 하며 말을 고쳤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길인데 20분 줄 테니 서명해서 가지고 내려와. 저는 서둘러 계약서를 찾아 서명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다 합쳐 5분도 채 걸리지 않았는데 박진혁의 차는 이미 아파트 아래에 주차되어 있었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계약서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죄송해요. 오래 기다리셨죠?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도 방금 왔어.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다가와 차체를 툭툭 쳤습니다. 총각, 내가 1시간 전부터 여기다 차 대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아직도 안 갔어? 지나가는 길이라면서요. 박진혁의 귀가 새빨개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계약서를 확인하는 척하더니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방금 전화한 번호, 내 위챗이니까? 집에 가서 친구 추가해. 저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마침 주머니에 있던 무료 주차권이 만져져 그에게 건넸습니다. 대표님, 외부 차량은 1시간 이상 주차하면 요금 나와요. 이거 쓰시면 한 번은 무료예요. 대표님은 흘깃 쳐다보더니 받지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 경비 아저씨가 사람 잘못 본 거야? 난 방금 왔으니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즉시 차를 돌려 떠났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주차권을 주머니에 다시 넣고 집에 돌아와 위챗으로 그를 추가했습니다. 그는 바로 수락했죠. 몇 분 후 음성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서명 안 해줄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게 꿈인가 싶어 몇 번이고 다시 들어봤습니다. 대표님이 보낸 게 맞았죠? 잠깐, 이 반응은 뭐지? 제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음성 메시지는 삭제되고 그 자리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문장이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알려주는데 계약 기간 동안 나 외에 다른 이성과 연애나 데이트는 금지야. 위반 시 위약금은 300억 원. 위약금은 높았지만 기간은 짧았습니다. 어차피 요즘 연애할 생각도 없었으니 두려울 건 없었죠. 하지만 집에 계신 부모님은 달랐습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재촉하셨죠. 월요일 아침 회사로 가는 길에 새어머니에게서 20통이 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중 18통은 새로 주선한 맞선남에 대한 칭찬 일색이었죠. 이 총각, 정말 괜찮아. 착하고 집안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고.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키는 몇인데요? 표준 범위 아니지. 작지는 않아, 확실해. 사진 보내보세요. 인상이 괜찮은지 보게. 새어머니는 즉시 말을 돌렸습니다. 아이고, 걔가 사진빨이 영 안 받아서. 실물이 훨씬 잘생겼다니까. 여기까지 듣자 저는 상대방이 그녀가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다면 진작에 자기 친딸에게 소개해줬겠죠. 제 차례까지 올 리가 없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비꼬았습니다.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 그분은 강화연이랑 더 잘 어울리겠네요. 강화연, 제 이복동생이자 새어머니의 금지옥역. 늘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이였죠. 새어머니는 서둘러 답장을 보냈습니다. 화연이는 진우가 있잖니. 고진우라는 두 글자를 보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고진우, 제 전 남자친구, 2년 전부터 제 동생과 만나기 시작한 남자였죠. 저는 짜증스럽게 휴대폰을 가방에 던져 넣었습니다. 마침 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탄 동료가 제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또 맞선 보라고 닥달해? 응. 제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자 등 뒤에서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럴 땐 가짜 남자친구를 빌려서 집안 어른들 입을 막아야죠. 시연 누나, 같은 회사 동료끼리 제가 무료로 도와드릴게요. 말을 마친 그는 장난스럽게 윙크까지 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누구세요? 잘생긴 청년은 금세 시무룩해졌습니다. 저 구매부 이준이에요. 누나 윗집에 사는 이웃이기도 하고요. 아, 그 신입사원이구나. 잘생기고 입담 좋기로 유명해서 부서가 다른데도 여직원들 사이에서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던 친구였죠. 설마 우리 윗집에 정말 저렇게 풋풋한 청년이 살고 있을 줄이야. 제가 신기해하는 사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5층 동료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저는 안쪽으로 밀려나다 그만 누군가의 구두를 밟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그대로 숨을 멈췄습니다. 박진혁 대표님이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동료와 이주는 재빨리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주는 심지어 대담하게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대표님, 전용 엘리베이터 없으세요? 대표님이랑 같이 엘리베이터 타다니 저희 정말 영광인데요. 박진혁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며 무표정하게 대꾸했습니다. 수리 중이다. 분위기는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말을 걸지 말라는 명백한 신호였죠. 우리 셋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10층에 도착하자마자 허겁지겁 내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동료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다행이다. 오늘 대표님 욕 안 했네. 이주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이상하다. 내가 뭐 잘못했나? 왜 대표님이 나만 뚫어져라 쳐다보시지?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이제 막 들어와서 잘 모르겠지만 대표님은 원래 누굴 보든 마음에 안 들어 하셔. 말이 끝나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방금 우리가 욕했던 바로 그 사람, 박진혁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그 녀석이 당신이 좋아한다는 그 이유신가?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군. 이게 뭐야? 저는 입꼬리를 움찔거렸습니다. 비교할 걸 비교해야지. 솔직히 외모로만 따지면 박진혁이 훨씬 뛰어난 건 사실이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긴 다리, 조각 같은 얼굴까지. 하지만 대표님이 저렇게 물어본 건 분명 칭찬을 듣고 싶다는 뜻이겠죠. 저는 재빨리 아부의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요. 외모, 몸매, 지성까지 이 세상 어떤 남자도 대표님과 비교할 수 없죠. 대표님에 비하면 그들은 모두 쓰레기일 뿐이에요. 박진혁, 하지만 어떤 직원은 그 녀석을 꽤 좋아하는 것 같던데. 아, 이건 남자의 자존심 문제인가? 어떻게 한참 어린 후배랑 인기를 비교하려 들지?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주는 곧 정직원 전환을 위한 평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대표님에게 미움을 사게 할 수는 없었죠. 저는 재빨리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건 그 친구가 대표님을 좀 닮아서 그래요. 대표님의 그림자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건 그 친구에겐 행운이죠. 몇 분 후 대표님에게서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나라는 건가?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었습니다. 맞선 자리에서 거짓말을 했던 기억이 떠오르자 제가 판 무덤에 스스로 빠진 기분이었습니다. 아니라고 하고 싶었지만 마침 눈에 들어온 건 대표님의 결재가 필요한 중요 서류였습니다. 박진혁은 예전부터 아주 까다로워서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획안을 바로 반려해버렸죠. 예전에 혼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저는 이를 악물고 타자를 쳤습니다. 역시 대표님 눈은 못 속이겠네요. 맞아요. 저 대표님 좋아해요. 화면에는 상대방이 입력 중이라는 표시가 계속 깜빡였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뭐지, 화났나?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마침 19층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러 가려던 동료를 붙잡고 진심으로 조언했죠. 조금 있다가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울상인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차피 수정당할 거 일찍 혼나나 늦게 혼나나 그게 그거지 뭐. 멀어져 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동정심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5분 후 동료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귀신이라도 본 듯한 눈빛이었죠. 믿을 수가 없어. 대표님이 기획안을 한 번에 결제해줬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봐, 내가 잘 썼다는 증거잖아. 아니야. 그녀는 알리페이 거래 내역을 열어 방금 입금된 200만 원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대표님 기분이 엄청 좋으신가 봐요. 내 생일인 거 아시고는
직원 복지라면서 바로 이체해 주셨어. 뭐라고? 올해 회사 생일 복지가 이렇게 좋았나? 이직까지 고민하던 동료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뚫어져라 보더니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나 결심했어. 평생 PJT에 뼈를 묻을 거야. 저는 동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달력을 보니 제 생일도 얼마 남지 않았더군요. 올해는 나도 복지를 받겠지? 동료가 받은 200만 원을 생각하니 저도 모르게 실실 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즐거운 기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에게서 찬물을 끼얹는 듯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이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3일 안에 집 비워주셔야 합니다. 저는 당황해서 계약서를 뒤적이며 따졌지만 깐깐하기로 유명한 집주인은 오히려 호기롭게 손을 내저었습니다. 위약금은 3배로 물어줄 테니 걱정 말아요. 뭐라고? 돈을 받는다 해도 저는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내고 새 집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얼마 후 박진혁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갑자기 휴가야? 어디 아파?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채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그에게서 주소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집도 넓고 빈 방 많아. 이쪽으로 이사와 이 할아버지께 우리 사이를 숨기기에도 좋고. 집을 구할 필요도 없고 월세도 아낄 수 있으니. 그냥 직원 기숙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하지만 저는 그 직원 기숙사가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정문에서 저택까지 걸어서 15분이나 걸렸죠. 다행히 박진혁이 미리 집사에게 연락해둬서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차가웠지만 왕 이모님은 무척 다정했습니다. 이모님은 환하게 웃으며 제 짐을 들어주시고는 칭찬까지 해주셨죠. 시연 아가씨,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예쁘시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모님, 제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왕 이모님은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마치 둘 사이의 비밀을 아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이 아가씨 사진을 지갑에 넣고 다니시는걸요.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있다가 바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분명 박 회장님께 들킬까 봐 미리 준비해 둔 거겠지? 역시 대표님다웠습니다. 참으로 치밀했죠? 제가 묵을 방은 아주 넓었지만 톤은 무척이나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박진혁의 얼음장 같은 얼굴을 떠올리니 이런 인테리어도 그럴듯하게 느껴졌죠. 너무 그럴듯해서 저는 이곳이 그의 침실이라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죠. 늦게 귀가해 막 샤워를 마친 박진혁과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실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박진혁은 보기에는 말랐지만 몸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탄탄했습니다. 조각 같은 복근뿐만 아니라 조명 아래 그의 피부를 타고 흐르는 물방울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습니다. 몸의 선이 뚜렷했고 특히 고개 돌려. 박진혁이 차갑게 소리치며 급하게 목욕 가운을 걸쳤습니다.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제가 너무 오랫동안 너무 뚫어져라 쳐다봤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돌리며 당황해서 해명했습니다. 죄송해요. 화장실 가려다가 대표님이 안에 계신 줄 몰랐어요. 저 아무것도 못 봤어요.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궁금증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큰 저택에 설마 욕실이 이것 하나뿐일까? 여긴 내 방이야. 박진혁은 가운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귀는 이미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아마 왕 이모님이 착각하신 것 같군. 아, 맞다. 왕 이모님은 우리가 가짜 결혼을 했다는 걸 모르시지. 한밤중에 저는 다른 방으로 옮겼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방금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코피까지 쏟으며 밤새 잠을 설쳤죠. 다음 날 아침 접시에 담긴 소시지를 보자 제 뇌는 저절로 이상한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헛된 생각하지 마, 헛된 생각하지 마.
저는 속으로 되뇌었지만 바로 그때 대표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입에 안 맞아? 저는 멍하니 그를 쳐다보다 머리보다 입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아주 커요. 저는 즉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강시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거 완전 성희롱이잖아. 저는 대표님이 오해하지 않기를 기도했지만 박진혁은 제 접시를 흘깃보더니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의 접시에 얼굴을 묻을 듯이 고개를 푹 숙였죠. 망했다. 그가 바로 알아들은 모양입니다. 너무 창피해서 며칠 동안 저는 그를 최대한 피했습니다. 다행히 박진혁은 바빠서 집에 거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저택으로 이사온 것을 알게 된 박 회장님이 저녁 식사를 하러 오셨습니다. 식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분위기도 꽤 화기애애했죠. 하지만 식사 도중 박 회장님이 갑자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둘 아무리 봐도 연인 같지가 않구나. 자발적으로 결혼할 사이는 더더욱 아닌 것 같고. 시연아, 이 할아비가 널 너무 압박한 게냐? 전혀 아니에요. 저는 서둘러 입을 열고 그럴듯한 이유를 둘러댔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윗집 남동생을 좋아한다고 했던 건 사실 그 애가 진혁 씨를 닮아서 그랬어요. 지금은 소원 성취해서 밤마다 웃다가 잠에서 깰 정도예요. 보세요. 눈가에 주름도 늘었잖아요. 박진혁도 능청스럽게 말을 받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그는 새우 한 마리를 집어 제 그릇에 놓아주었습니다.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자기야, 많이 먹어. 요즘 살이 너무 빠졌어. 잠깐, 그가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지? 자기야.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박진혁이 가볍게 헛기침을 하자 저는 박 회장님이 우리를 빤히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를 따라 그에게 국 한 그릇을 떠주며 달콤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애기, 당신도 힘들었지? 이 국 마시고 기운내? 쨍그랑. 박진혁은 손을 떨다 그만 젓가락을 식탁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역시 고수였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상황에서도 그는 미소를 유지했죠. 다만 얼굴 근육이 살짝 경련을 일으켰을 뿐입니다. 박 회장님은 우리 둘을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입을 닫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너희 둘, 이 할아비를 속이는 건 아니겠지? 왜 이렇게 어색해 보이지? 그럼 뽀뽀 한번 해봐라.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저는 경악했고 박진혁도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충격으로 살짝 떨렸죠. 저는 도움을 구하는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가 합리적인 거절 방법을 생각해내길 바랐죠. 하지만 효심이 지극한 박진혁은 바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할아버지. 다음 순간 그는 제 의자 등받이에 손을 짚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제 입술에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심장으로 전류가 흐르는 듯 했죠. 좋아, 아주 좋아. 박 회장님은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웃으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죠. 박 회장님은 배웅하고 나서 박진혁은 저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상황이 너무 급해서 내가 멋대로 결정했어. 그의 입술을 보자 제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어차피 할아버님을 믿게 해드려야 하잖아요. 만약 사실을 아시고 충격받으시면 뒷감당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밤에 그 입술의 감촉만 생각하면 심장이 제멋대로 뛰어 잠을 설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위챗을 보다가 1시간 전에 올라온 박진혁의 게시물을 우연히 봤습니다. 딸기 맛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다음 날
동료와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를 때가 되어서야 깨달았죠. 동료가 제 립스틱을 빌려달라고 하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며 말했습니다. 이 색깔 진짜 예쁘다. 딸기 향도 나네. 이거 몇 호야?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452호. 하지만 말을 끝내고 나서 저는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제 립스틱은 딸기 향이었습니다. 박진혁이 말한 딸기 향이 설마 이거였을까요? 저는 가만히 입술을 만졌습니다. 심장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뛰었죠.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정말 대표님이. 저는 휴대폰을 들어 박진혁의 게시물을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좀처럼 제게 연락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반년 동안 통화 한두 번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연아, 아빠랑 내 새엄마가 내 생일 축하해 주려고 호텔에 저녁 예약해놨다. 정말 의외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집에서 생일의 주인공은 언제나 강화연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무심하다고 탓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쁘셔서 저를 외할머니 댁에 맡기셨으니까요. 외갓집은 평화롭고 소박했지만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해주는 사람은 외할머니뿐이었죠. 할머니는 일은 나셔 3륜차를 타고 읍내까지 가서 작은 케이크를 사오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뜨끈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 수란을 얹어주셨고 등유램프 불빛 아래서 할머니와 저는 즐겁게 식사를 했습니다. 제 생일은 늘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었고 오히려 따뜻하고 평온함을 느꼈죠. 제가 12살이 되던 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낯선 아버지가 저를 도시로 데리러 오셨죠. 하지만 그 집에는 이미 새로운 여주인과 이복동생 강화연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서 제 위치는 무척이나 어색했고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입는 옷은 모두 강화연이 입던 헌 옷이었습니다. 제가 그녀보다 키가 커서 소매와 바짓단은 항상 짧았고 그 때문에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당했죠. 저는 숨막히는 그 집을 떠나고 싶었지만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제게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또다시 버릴까 봐 두려워서 저는 착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고 강화연처럼 떼를 쓰거나 울 수도 없었죠. 제 생일은 감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기뻐하며 큰 파티를 열어주려고 했던 건 제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어깨가 으쓱해져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켰다고 사방에 자랑하고 싶어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강화연은 대학에 떨어져 삼류 전문대에나 갈 수 있는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쳤죠. 당신이 걔를 위해 그렇게 성대한 파티를 열면 우리 화연이는 뭐가 돼요? 내 딸 마음 아픈 건 괜찮고 쟤만 즐거우면 다냐고요. 결국 아버지는 양보했습니다. 그는 제게 말했죠. 시연아, 파티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대신 아빠가 새 옷 몇 벌 사줄게. 상이야. 하지만 그 후 옷 살 돈도 새어머니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새어머니의 부추김에 아버지는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일찍 공장에 취직해서 집안 경제의 보탬이 되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대학에 갈 거예요. 그것은 제가 6년 만에 처음으로 감히 반항한 것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아주 맑고 단호했습니다. 오직 공부만이 내 인생을 바꾸고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죠. 새어머니는 해바라기 씨를 까며 비웃었습니다. 학비랑 생활비, 우린 못 내줘. 이 집에 너한테 쓸 돈은 없어. 하지만 강화연은 소파에 누워 최신형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돈은 제가 벌 거예요. 그해 여름 저는 막노동을 하며 허리가 펴지지 않을 정도로 힘들게 일했습니다. 결국 첫 학기 학비와 생활비를 겨우 마련했죠. 대학 4년 동안 저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거의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집에 갔던 건 남자친구였던 고진우가 제 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공부도 잘하고 미래도 유망했으며 외모도 훤칠하고 단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강화연과 새어머니의 눈에 들고 말았죠. 아버지는 그저 한마디 하셨습니다. 넌 똑똑하고 잘났으니 나중에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화연이는 단순하고 재주도 없으니 내가 한 번만 양보해라. 그날 이후로 저는 집을 나와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졸업 후 PJT 그룹에 입사하자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죠. 전화기 너머의 다정한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끌어당겼습니다. 시연아, 아빠가 알아. 몇 년 동안 내가 아빠를 원망했다는 거, 하지만 요즘 아빠 건강이 안 좋잖니. 너도 집에 잘 안 오고. 우리 부녀가 만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 이번 한 번만 아빠가 부탁 좀 할게. 응. 며칠 전 아버지는 제게 말기암 진단서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긴장을 풀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주소 보내주세요. 끝나고 갈게요. 하지만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검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룸에 들어선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방 안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낯선 얼굴들로 가득한 5개의 큰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만약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웃으며 손님을 맞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제가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장 황당한 것은 바로 문 앞에 있었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안내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강시연 앤드 장 사장 약혼식. 장 사장이 누구지? 제가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낯선 중년 여성이 땅딸막하고 머리가 벗겨진 남자를 끌고 와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시연아, 오늘이 내 생일이라며? 정말 겹경사구나. 사돈어른께서 내가 명문대 졸업하고 PJT 그룹에서 일한다고 하시더라. 우리 아들이랑 정말 잘 어울려. 말을 마친 그녀는 땅딸막한 남자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기겁하며 옆으로 피하고는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옆에 앉아있던 강화연이 의기양양하게 웃었습니다. 글씨 못 읽어. 언니 약혼식이잖아. 자세히 보니 두 사람 부부의 연이 있네. 축하해. 그만해. 고진우가 그녀를 자리로 끌어당기며 더 이상 독서를 내뱉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심각한 척하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나이가 있는데 너희를 평생 돌봐줄 수는 없잖니. 화연이는 진우가 있고 둘도 곧 결혼할 텐데. 넌 연애도 안 하고 맞선도 안 보려고 하니 우리가 조급해서 좋은 짝을 찾아준 것뿐이야. 새어머니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저쪽 집안 조건이 얼마나 좋은데. 큰 회사도 운영하고 고 서방 상사라잖아. 겹사돈 맺으면 얼마나 좋아. 결국 이런 속셈이었군요. 제게 좋은 짝을 찾아준다고 했지만 사실은 저를 이용해 강화연과 고진우의 앞길을 열어주려는 이익 교환이었던 겁니다. 강시연, 저는 분노로 몸이 떨렸습니다. 그때 고진우가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시연아, 나도 좀 갑작스럽긴 한데 장 사장님 정말 좋은 사람이야. 너랑 그 사람이랑 함께하면 분명 행복할 거야. 내가 보장할게. 보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저는 두 눈이 빨개진 채 그의 얼굴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내 약속은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그도 제게 미래를 함께하자고 절대 배신하지 않겠다고 보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결국 그는 강화연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두 사람은 침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밤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빗속을 뚫고 수천 킬로미터를 달려 고진우의 생일을 축하해주러 갔지만 제가 목격한 것은 그와 제 여동생이 침대에서 얽혀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엄마 아빠가 돈 많이 써서 파티 열어줬는데 언니 정말 철없게 굴지 마. 강화연이 달려와 저를 꾸짖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웃고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로 직진했습니다. 쾅! 저는 테이블 전체를 엎어버렸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음식물이 바닥에 나뒹굴었죠. 모두의 놀란 눈빛 속에서 저는 룸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늘 이 소위 약혼식이라는 거, 당사자인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사위 될 사람 앞길 터주려고 저를 제물로 삼은 거예요. 새어머니는 겁에 질려 새하얘진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반란이라도 일으키려는 거냐? 저는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맞다. 그분들의 귀한 사위는 원래 제 남자친구였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다가 제 동생을 보자마자 반해서 제 등 뒤에서 바람을 피웠죠. 홀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은 웅성거렸고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까지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찍어댔습니다.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분노로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강화연과 고진우는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져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어 했죠. 장 사장 모자는 떠나기 전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댁들 집안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없겠습니다. 약혼식은 완전히 제 손에 망가졌습니다. 이 못된 년. 아버지는 분노에 차 청화백자 화병을 집어들어 제게 던지려 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 제때 그를 막았고 화병은 의자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 미친년. 계획을 망친 새어머니는 이성을 잃고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고 미친 듯이 할퀴었습니다. 방 안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고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제가 할퀴자 새어머니는 아프다고 비명을 질렀고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본 강화연은 의자를 집어들어 제게 내리치려 했습니다. 저는 겁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죠. 죽고 싶나? 저는 놀라 눈을 떴습니다. 박진혁이 강화연의 손목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가득 차 어둡게 빛났죠. 그는 강화연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쓰러져 있던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들이닥쳐 순식간에 혼란스러운 상황을 제압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멍한 상태로 무의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여기에? 박진혁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호텔, 우리 집안 소유야. 오늘 우연히 시찰하러 왔다가. 정말 기막힌 우연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기울여 호텔 직원에게 손실을 계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직원은 부서진 물건들을 꼼꼼히 확인하고는 액수를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깨뜨린 고대 화병은 3억 원이 넘는 골동품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죠. 깨진 화병 하나가 그렇게 비싸다고?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렇게 귀한 걸 왜 연회장에 둬? 당신네 호텔 잘못이잖아. 호텔 매니저가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모님, 이 화병은 회장님께서 직접 이곳에 전시해달라고 요청하신 겁니다. 호텔 측에서는 사전에 그 가치를 고지했고 회장님께서도 파손 시 배상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셨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직원은 아버지가 서명한 서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말을 잃고 온몸을 떨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는 체면 때문에 이 화병을 빌려 전시했던 겁니다. 하지만 화가 난 나머지 그 가치를 잊고 직접 깨뜨려 버린 것이죠.
새어머니는 돈을 내기 싫어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 이 계집애 때문이야. 제가 파티를 망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아버지는 정신을 차리고 저를 가리키며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내 딸이 PJT 그룹에서 일하니까 걔 월급에서 까면 되겠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창피해서 기절할 뻔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었죠. PJT 그룹은 부유하고 교양 있는 집안인데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들은 본 적도 없을 겁니다. 분명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괴감과 창피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박진혁이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두 분이 시연 씨 가족이었군요. 전 원수인 줄 알았는데. 말을 마친 그는 놀랍게도 아주 정중하고 신사적으로 새어머니와 아버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죠. 시연 씨 가족이라면 배상금은 면제해드리죠. 아버지는 기쁨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눈치 빠른 새어머니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물었죠. 왜요? 우리가 강시연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상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박진혁은 살짝 웃으며 고개를 숙여 발밑에 약혼식 안내판을 밟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여유로웠습니다. 자기야,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내가 자기 남편인 거?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화연은 눈을 부릅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이 어떻게 저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 저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거 아니야? 만약 고진우가 싸늘한 얼굴로 그녀를 막지 않았다면 그녀는 더 심한 말을 내뱉었을 겁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음에도 그녀의 얼굴에는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서둘러 옷에 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아첨하는 웃음을 지으며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역겨워서 그의 손을 뿌리치고 박진혁을 보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말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말을 마치고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저와 박진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집에 들어서고 나서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약혼식, 저는 전혀 몰랐어요. 계약 위반한 거 아니에요? 박진혁은 살짝 웃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건 나야. 그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제 앞에 쭈그려 앉아 얼굴과 목에 난 상처에 조심스럽게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 부드러웠죠. 할아버지 앞에서만 공개하기로 했는데 이제 온 세상이 다 알게 됐네. 위약금 300억, 내가 배상할게. 예전 같았으면 기뻐서 미쳤을 테지만 지금 저는 그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 눈에 저는 이미 요물 같은 존재예요. 앞으로 평온하게 살 거라는 기대도 안 해요. 하지만 대표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박진혁은 제 이마에 반창고를 붙여주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뺨을 스치며 눈가에 맺힌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죠. 그는 구급상자 뚜껑을 거울처럼 들어 제가 제 모습을 보게 했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 모든 사람은 유일무이한 존재고 강시연, 당신은 더욱 특별해.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째서인지 이 순간에 박진혁은 눈부시게 빛나 보였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물었습니다. 배고파. 뭐 먹고 싶어? 저는 문득 외할머니와 그 시절의 국수가 떠올라 작게 말했습니다. 국수요. 반숙 계란 올린 거면 더 좋고요. 말을 끝내자마자 후회했습니다. 왕 이모님은 며칠 동안 휴가를 가셨는데 설마 박진혁에게 끓여달라고 한 건가? 하지만 그는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렵지 않지?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두른 뒤 부엌에서 재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몸을 웅크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그의 뒷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의 모든 어두운 감정들이 사라지고 낯설지만 따뜻하고 평온한 감정만이 남았습니다. 얼마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는 제게 젓가락을 건네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계란 2개, 기쁨도 2배.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진혁은 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웃으니 보기 좋네. 그는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제가 국수를 반쯤 먹었을 때 그는 또 마법처럼 케이크 한 조각을 가져와 제 앞에 놓았습니다. 강시연, 생일 축하해. 10년 만이었습니다. 외할머니 외에 누군가 제 생일을 축하해 준 것은 이번이 2번째였죠. 얼른 소원 빌어. 박진혁이 부드럽게 재촉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으고 큰 소리로 빌었습니다. 올해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놀랍게도 리본이 묶인 은행 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내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 이건 나와 할아버지가 주는 내 생일 선물이야. 역시 대표님다웠습니다. 생일 선물마저도 이렇게 단순하고 화끈하다니. 촛불을 불고 나니 기분이 정말 좋아졌습니다. 저는 생크림 한 숟가락을 떠서 그가 방심한 틈을 타 얼굴에 묻혔습니다. 박진혁은 멈칫했고 저는 약간 미안해져서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제가 참지 못해서. 하지만 다음 순간 그도 크림 한 줌을 쥐고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나도 답례해도 될까? 저는 멍하니 있다가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제 얼굴에 크림을 바르고 심지어 코에 체리까지 얹어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죠. 제 모습이 분명 아주 우스꽝스러웠을 겁니다. 늘 차갑던 박진형마저도 즐겁게 웃었으니까요. 그가 웃는 모습을 보자 저도 장난기가 발동해 케이크를 들고 복수하기 위해 그를 쫓았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저는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죠. 박진혁은 번개처럼 반응해 즉시 저를 끌어안아 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의 셔츠 깃이 살짝 열리면서 목걸이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하트 모양 귀걸이가 걸려 있었죠. 여자들이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건 뭐지? 저는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다가 그의 깊고 기대에 찬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물었죠. 전 여자친구 선물이에요.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박진혁은 즉시 저를 밀어내고 목걸이를 셔츠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대답했죠. 아니,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나랑 자고 나서 버리고 간 거야? 설마 대표님에게도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그 같은 남자를 먹고 버릴 수 있다니 저는 심지어 그 여자가 조금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습니다. 대표님, 지난 일은 잊어버리세요. 하지만 그는 기분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화를 냈습니다. 그는 세게 콧방귀를 뀌고는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나?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다시 케이크를 먹는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반쯤 먹었을 때 저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의 목에 걸려있던 귀걸이가 몇 년 전에 제가 잃어버린 것과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하지만 그 귀걸이는 외할머니와 시장에 갔을 때 산 싸구려였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대량 생산된 제품이니 그냥 우연이겠지. 하지만 그 여자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복잡한 표정을 떠올리자 갑자기 입맛이 싹 사라지고 마음속에 형용할 수 없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불 속에 들어가 머리를 쥐어박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강시연, 이건 너랑 상관없는 일이야. 박진혁이 너한테 특별하게 대하는 건 오직 계약과 할아버지 때문이야. 언젠가 그의 백월광이 돌아오면 그는 널 가차없이 차버릴 거라고.
하지만 그 여자가 나타나기도 전에 강화연이 먼저 끼어들었습니다. 강화연은 회사까지 찾아와 제 손에 이력서 한 부를 쥐어주었습니다. 나 PJT 그룹에 취직하고 싶어. 언니가 좀 도와줘.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내 일은 고진우가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었어? 퇴사한 거 그 사람이랑 상의는 했고. 강화연은 멈칫하며 눈빛이 흔들렸지만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응, 말했어. 내 결정을 존중해주겠대.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을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PJT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두 실력으로 들어와.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내 실력으로 면접 봐. 난 널 도와줄 의무도 없고 도와주고 싶지도 않아. 저는 단호하게 이력서를 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때 박진혁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막 화를 내려던 강화연은 즉시 표정을 바꾸고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예전에 제가 고진우를 집에 데려갔을 때 그녀도 똑같은 표정을 지었었죠. 강화연은 청순하면서도 섹시한 외모에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가졌고 늘 수많은 남자들이 그녀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남자도 그녀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없었죠. 그토록 차갑고 강인했던 고진우마저도 그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그녀의 발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다면 박진혁은 과연 예외일 수 있을까요? 그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이례적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강화연 씨, 나한테 무슨 볼일이라도?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쳐다봤습니다. 강화연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대표님을 존경해서요. PJT 그룹에서 일할 기회를 꼭 갖고 싶었어요. 형부, 저한테 기회 한 번만 주시면 안 돼요? 그녀가 그를 형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와 박진혁은 동시에 멈칫했죠. 그는 이력서를 받아들고 힐끗 훑어보더니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돼. 실력이 부족해. 형부. 강화연은 즉시 더 가까이 다가서며 더욱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인데 조건 좀 완화해 주시면 안 돼요? 호칭 주의해. 박진혁은 그녀를 밀어내고는 저를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와. 말을 마친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를 뒤따라갔지만 강화연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새어머니는 더욱이 그녀를 무조건적으로 편애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박진혁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얻기 위해 그녀는 아버지를 부추겨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신의 집에서 열린 저녁 식사에서 아버지는 노골적으로 아첨했고 새어머니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강화연은 꽃처럼 활짝 웃었고 오직 고진우만이 시커먼 얼굴을 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식탁 위의 모든 칭찬은 예전에는 모두 그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그를 박진혁과 비교하며 두 사람의 격차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그를 더욱 불편하고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고진우 씨, 한잔하시죠. 박진혁은 태연하게 고진우 앞에 술잔을 가득 채웠습니다. 고진우는 거절하고 싶었지만 아버지와 새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마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주량은 박진혁의 상대가 되지 못했고 결국 그는 얼굴이 새파래져서 토악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식탁 아래에서 박진혁의 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만 마셔요. 얼굴이 파래졌잖아요.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악의적으로 물었습니다. 안쓰러워. 박진혁은 살짝 웃었지만 말은 차가웠습니다. 더 마셔서 죽여버려야지. 말투는 험악했지만 그의 입가의 미소는 아주 평온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저 사람이 토하는 걸 보니 제가 입맛이 없어져서 그래요. 그제야 박진혁은 술잔을 내려놓고
고진우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식사 도중 저는 그들을 위해 꿀물을 타러 부엌에 갔습니다. 막 몸을 돌렸을 때 제 눈에 거슬리는 장면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아래에서 강화연이 몰래 신발을 벗고 발로 박진혁의 다리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위로 올라갔고 동작은 점점 대담해지며 아주 은밀하게 그를 유혹했죠. 저는 굳어버렸지만 박진혁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여유롭게 올라갔죠.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화연 씨, 사람을 잘못 짚은 것 같은데? 당신이 지금 문지르고 있는 그 다리, 내 다리야. 저는 웃음을 참느라 살에 들릴 뻔했습니다. 식탁은 즉시 조용해졌고 나머지 세 사람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아래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은 정말 볼만했죠. 먼저 가보겠습니다. 고진우는 젓가락을 세게 내려놓고 벌떡 일어나 성큼성큼 자리를 떴습니다. 강화연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다급하게 그를 뒤쫓아가 애원했지만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와 박진혁이 떠나려 할 때 우리는 계단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는 강화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죠. 우리가 지나갈 때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혁. 복도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비추자 마치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당신, 강시연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아? 걔 완전 막 살아. 그땐 고진우랑 헤어지자마자 얼마 안 돼서 호텔 가서 낯선 남자랑 잤다고. 저는 갑자기 몸이 굳고 심장이 채 부듯했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일을 알지? 저는 당황했지만 박진혁의 따뜻한 손이 갑자기 제 손목을 꽉 쥐며 저를 붙들었습니다. 그는 제가 떨고 있는 것을 느꼈는지 손가락에 더욱 힘을 주었죠. 곧이어 그는 가볍게 웃으며 여유롭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 그는 강화연을 보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말했죠. 왜냐하면 그 낯선 남자가 바로 나였거든.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깊은 심연과도 같은 검은 눈동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했던 기억들이 문득 되살아났습니다. 2년 전, 비 오는 밤, 저는 고진우와 강화연이 침대에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분노와 절망으로 잠 못 이루는 밤, 저는 술로 자신을 마비시킬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바에서 한 남자에게 찍혔습니다. 제 술잔에 무언가 타져 있었고 그것을 마신 후 온몸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핑 돌았죠. 그 남자가 저를 부축해 밖으로 나갈 때 그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걱정 마, 넘어왔어. 오늘 밤에 동영상 보내줄게. 생존 본능이 발동해 저는 급하게 지나가던 한 남자를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 사람 몰라요? 그 사람이 저를 구해줬지만 그때 저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집 주소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호텔로 옮겨졌죠. 술에 탄 약 기운이 점점 퍼져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거의 기다시피 그의 몸 위로 올라가 힘없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도와줘요. 그날 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희미한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짙고 매혹적인 치명 냄새가 났고 스탠드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그의 눈이 칼날처럼 깊고 날카로웠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사람을 빨아들여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치명적인 소용돌이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공황 상태로 잠에서 깨어 도망쳤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용기조차 없어서 급하게 사과의 쪽지와 50만 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귀걸이 한 쌍도 그날 잃어버렸죠. 이제 그날의 낯선 남자가 바로 박진혁이었다니. 저는 할 말을 잃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의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습니다. 저는 몰래 박진혁을 훔쳐봤습니다. 그의 얼굴선은 완벽했지만
턱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를 갈고 있었죠. 그럴 만도 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버려진 데다 노동의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으니 인생 최대의 굴욕이었을 겁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꽉 쥐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대표님. 그땐 제가 너무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그는 저를 흘끗 쳐다보더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저는 서둘러 덧붙였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대표님인 줄 알았다면 제가 분명히 책임졌을 거예요. 왜? 왜라니요? 당연히 거짓말이죠.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정신이 없어서 옆에 원빈이 누워 있었어도 도망쳤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입을 열어 저와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은 오해를 풀 저로의 기회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충동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대표님은 잘생기고 능력도 좋으시잖아요. 박진혁이 갑자기 급정거했습니다. 저는 연신 손사래를 쳤습니다. 제 말은 원나잇 스탠드 얘기는 그만하자는 뜻이었어요. 어쨌든 그때 대표님이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하지만 그는 제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하게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강시연, 그날이 내 첫 경험이었어. 저는 창피해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발가락으로 차 바닥을 뚫을 지경이었죠. 저는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박진혁이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사이의 거리가 순식간에 좁혀졌죠. 그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마법처럼 낮고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서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그의 따뜻한 숨결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저는 안전벨트를 꽉 쥔 채 제가 그의 리듬에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네, 책임져야죠. 박진혁은 계속해서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그럼 도장 찍자. 제가 멍하니 무슨 도장을 찍냐고 물으려던 순간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었습니다. 그의 팔이 저를 꽉 끌어안았고 혀가 부드럽게 제 입술을 열고 안으로 파고들었죠. 제 모든 의식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키스는 우리 둘 다 숨이 멎을 정도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박진혁이 저를 놓아주었을 때 저는 겨우 깊은 숨을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웃음과 다정함이 가득했죠. 지금부터 효력 발생이야. 후회하기 없기. 저는 얼굴이 새빨개진 채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해서 저는 문득 한 가지 사실이 떠올라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설마 제가 PJT 그룹에 입사한 게 대표님 덕분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건 제 자존심에 큰 상처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수백 명의 경쟁자를 뚫고 합격했는데 만약 결국 낙하산이었다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박진혁은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 넌 내 실력으로 회사에 들어왔어. 난 내가 우리 회사에 다니는 거 나중에 알았어. 그는 그날 호텔에서 제가 남긴 50만 원을 봤을 때 화나면서도 웃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룻밤을 보내고 버려진 것도 모자라 남자 접대부 취급을 당했으니 전례 없는 굴욕이었죠. 그는 도시를 뒤져서라도 저를 찾아내려 했지만 바로 그때 부모님께서 해외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한동안 그는 해외에 머물며 장례를 치르고 할아버지를 돌보느라 다른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귀국해서 회사를 물려받고 나서야 우연히 저를 다시 만났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알아보지 못했고 이것이 바로 그가 저를 만날 때마다 짜증내고 삐쳤던 이유였습니다. 그를 달래기 위해 저는 밤새 아양을 떨어야 겨우 그의 화를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혼인계약서가 무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강화연이 갑자기 저택 주소를 알아내 아주 뻔뻔하게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왕 이모님은 우유를 가져오시며 미안한 얼굴로 제게 설명했습니다.
아가씨, 오늘 아침에 장 보러 가는데 저 아가씨가 문 앞에서 울고 있더라고요. 자기가 아가씨 동생이라고 해서. 말이 끝나자마자 강화연은 제게 달려와 저를 껴안고 흐느꼈습니다. 언니, 고진우가 나 때렸어. 그녀의 얼굴에는 정말로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세게 맞은 자국이었죠. 저는 불쾌하게 그녀를 밀어내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 둘 일은 나랑 상관없어. 밥 먹었으면 바로 가. 강화연은 고개를 들어 계단에서 내려오는 박진혁을 보자마자 즉시 가련하게 울며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죠. 형부, 저 너무 무서워요. 며칠만 신세 져도 될까요? 고진우가 진정되면 바로 나갈게요. 박진혁은 저를 보더니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며칠 더 있어도 괜찮아. 저는 충격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여긴 제 집이 아니었죠. 제가 반대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하는 수 없이 분을 사겼습니다. 역시 형부가 최고야. 강화연은 저를 힐끗 보며 의기양양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저는 박진혁이 무슨 꿍꿍이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강화연이 저택에 머무는 동안 그녀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섹시한 옷을 입고 순수하지만 매혹적인 이미지를 연출하려 애썼죠. 겉으로는 순종적이고 부지런한 척하며 집안일을 도맡았고 언제나 박진혁에게 아첨하며 그의 환심을 사려 했습니다. 그의 무릎에 앉을 기세였죠. 심지어 그녀는 뻔뻔하게 그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왕 이모님은 놀라서 제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저 아가씨를 막지 않으세요? 도련님께서 아가씨 외에는 아무도 서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는데. 저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지만 박진혁은 이미 제게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요즘 며칠간은 그녀가 어디를 가든 막지 마. 그는 도대체 무슨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총애를 받자 강화연은 점점 더 거리낌 없이 행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강화연에게도 상냥하게 대하셨지만 그녀가 계속해서 박진혁에게 달라붙는 것을 발견하자 즉시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차이인가 보군. 여기서는 처제와 형부가 그렇게 친하게 지내지 않아. 보기 좋지 않구나. 강화연은 굳어버렸고 미소는 어색해졌습니다. 할아버님.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라. 박 회장님은 엄한 얼굴로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가 아니다. 그리고는 박진혁을 노려보며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이 멍청한 놈. 아무나 집에 들이다니 정신이 나갔구나. 꾸짖고 나서 박 회장님은 저를 돌아보며 즉시 상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시연아, 저놈이 널 괴롭히면 꼭 나한테 말해야 한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 테니. 저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님. 하지만 바로 그때 강화연이 갑자기 차갑게 웃었습니다. 할아버님, 저 여자는 할아버님 손자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모두의 앞에서 흔들며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할아버님을 속이기 위한 가짜 결혼이라고요. 저는 경악하며 달려가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박 회장님이 더 빨랐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당황해서 박진혁을 쳐다봤지만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밥을 먹으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강화연은 환하게 웃으며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달라요, 할아버님. 저는 진혁 오빠를 좋아해요. 저는 기꺼이 그와 결혼할 거예요. 박 회장님은 그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죠. 너는 경아의 손녀가 아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 손주며느리가 되겠느냐. 쾅. 박 회장님은 혼인 계약서를 세게 책상에 내려쳤습니다. 그리고는 태연하게 말했죠.
이 계약서 내가 박진혁에게 만들라고 시킨 거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음부터 이 할아버지와 손자가 저를 속이려고 작당했던 거군요. 강화연은 저보다 더 충격받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무슨 말을 더 하려 했지만 박진혁이 마침내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을 닦으며 태연하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 끌어내. 앞으로는 아무나 함부로 낯선 사람을 집에 들이지 마. 강화연은 끌려나가면서도 분을 사귀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후회하게 될 거야. 그때 저는 그녀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PJT그룹이 입찰해서 큰 프로젝트를 놓쳤을 때 비로소 깨달았죠. 원인은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어 수백억의 손실을 입었고 그 이득을 본 쪽은 바로 고진우의 회사였습니다. 그는 입찰 성공 덕분에 승진과 연봉 인상을 받으며 단숨에 관리직으로 올라섰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본 후 저는 즉시 박진혁에게 물었습니다. 설마 강화연이 한 짓이에요? 지난 며칠간 그녀가 당신 서재를 드나들었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서류를 어떻게 서재 책상 위에 둘 수 있어요? 너무 비합리적이잖아요. 박진혁은 살짝 웃었습니다. 비합리적이니까 물고기가 미끼를 문 거지? 며칠 후 박진혁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는 서재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공개해 강화연이 바로 기밀 서류를 훔친 범인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법적 압박 앞에서 그녀는 즉시 고진우와 그의 회사를 물고 늘어지며 자신이 강요에 의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고진우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즉시 도망쳤습니다. 그가 도망친 날 아버지와 새어머니는 제 회사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강화연을 구해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전에 제가 입학 통지서를 돌려달라고 그들에게 무릎 꿇고 애원하던 모습과 똑같았죠. 그때 저는 계속 머리를 조아리며 울부짖었지만 그들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강화연이 잘못된 길을 간 건 두 분 책임도 있어요. 그녀는 기업 범죄에 연루됐어요. 제가 구해줄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는 분노에 차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습니다. 내가 화연이를 돕지 않으면 오늘부터 우리는 부녀 관계를 끊는다. 저는 굳어버렸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이것이 저를 위협할 수 있는 치명적인 한방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 사장님, 저는 바라던 바예요. 고진우는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강화연을 찾아가 따졌고 두 사람은 심하게 다퉜습니다. 몸싸움 도중 그가 실수로 그녀를 계단에서 밀어버렸죠. 지금까지도 강화연은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식물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이 모든 일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저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가자. 이준이랑 애들 기다리겠다. 이준은 정식으로 수습기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를 축하하기 위해 우리 부서는 퇴근 후 회식을 하기로 했죠. 저는 박진혁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우리 부서 회식이라 늦을 것 같아. 나 기다리지 말고 저녁 먹어. 그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우리가 막 1층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박진혁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나도 같이 가도 될까? 동료들은 멍하니 있었고 아무도 감히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감히 총수에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동료들과의 회식에 갑자기 VIP 손님이 끼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사장님의 존재 때문에 분위기는 갑자기 이상하게 격식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모두들 얌전히 앉아 아무도 먼저 노래를 부르려 하지 않았죠. 다행히 이주는 외향적인 성격이라
그가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띄워 회식은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점점 더 즐거워졌죠. 중간에 누군가 왕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혼을 간절히 바라는 한 여동료가 운 좋게 왕카드를 뽑았죠. 그녀는 흥분해서 외쳤습니다. 4번, 나한테 뽀뽀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4번이 누구야? 박진혁은 여유롭게 자신의 카드를 뒤집었습니다. 나군.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들 일제히 숨을 죽였죠. 옆에 있던 동료가 저를 툭 치며 킥킥 웃었습니다. 와, 재밌는 구경 하겠네. 그 여직원은 평소에 사장님을 짝사랑하기로 유명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그녀의 얼굴은 즉시 새빨개졌죠. 박진혁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이건 내 아내한테 먼저 물어봐야겠는데. 방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사장님이 결혼을 했다니. 모두의 놀란 눈빛 속에서 박진혁은 태연하게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순간 제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너무 놀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저는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박진혁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동의해. 죽을 듯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대신 집에 가서 빨래판에 무릎 꿇을 준비나 해요. 외전.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맑은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잠에서 덜 깨어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었는데 배가 좀 불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소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지만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때 2개의 선명한 빨간 줄이 저를 화장실에서 기절시킬 뻔했죠. 저는 당황해서 박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임신한 것 같아. 수화기 저편은 몇 초간 조용하더니 갑자기 책상을 세게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장 갈게. 제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10분도 안 되어 나타났습니다. 박진혁은 넥타이도 채 풀지 않은 채 집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시연아, 어디 불편한 데 없어? 아픈 데는? 저는 그의 긴장한 모습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냥 임신한 것뿐인데. 그는 대답 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죠. 작년에 할아버지가 나한테 결혼하라고 윽박지를 때 무슨 말씀하셨는지 알아? 저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내가 계속 결혼 안 하면 자기가 죽었을 때 난 혼자가 될 거라고 하셨어. 곁에 아무도 없는 고독한 남자가 될 거라고. 그때는 아무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 내가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저는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그렇게 거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누군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다니. 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고 살며시 웃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가족이 될 거니까. 3년 후, 저는 아버지를 꼭 닮은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완전히 정반대였죠. 이 녀석은 고집이 세고 장난이 심해서 우리 집 사장님을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박진혁이 아들을 안아주려 하자 아이는 허리에 손을 얹고 위풍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부엌 가서 밥해요. 박진혁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아이는 저를 똑바로 가리키며 진지하게 선언했습니다. 엄마는 내 여왕이니까요. 사장님은 위엄을 모두 잃고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이 녀석, 누가 그런 걸 가르쳤어? 제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쳤잖아요. 3년 전에 우리 서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죠. 지금 당신 아들도 자기 엄마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박진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박 사장님은 얌전히 부엌에 들어가 밥을 지었습니다. 그동안 저와 아들은 밖에서 여왕의 삶을 즐겼답니다. 대본 종료.